안녕. 난 동화나라 효심이야.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줘. 현명한 왕비 카탈리나. 옛날 이탈리아 시골에 한 농부가 카탈리나라는 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농부가 괭이로 포도밭을 일구고 있었는데 밭에서 뭔가 탕탕하는 소리가 났어요. 밭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걸까? 농부는 괭이 대신 손으로 조심히 흙을 파냈어요. 한참을 파내던 농부가 크게 놀라며 소리쳤어요. 아니, 이건 황금절구 아니야? 임금님께 갖다 드리면 큰 상을 내려주시겠구나. 집으로 황금 절구를 갖고 돌아온 농부는 딸 카탈리나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포도밭을 일구다가 땅속에서 이 황금절구를 캤단다. 이걸 임금님께 갖다 드리면 큰 상을 주시겠지? 당연하죠. 그런데 임금님께서 절구꽁이는 어디 있냐고 물으실 게 뻔한데 절구꽁이는 어디 있다고 하실 건가요? 임금님은 이 황금절구만으로 크게 기뻐하실 거야. 농부는 딸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황금 절구를 안고 임금님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제가 이 절구를 발견해서 드리러 왔습니다. 임금은 절구를 받고 요리조리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그래, 좋은 절구로구나. 그런데 절구꽁이는 어디 있느냐? 농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우리 딸 카탈리나의 말이 딱 맞았구나. 무엇을 혼자 중얼거리느냐? 예, 제 딸 카탈리나가 임금님이 그리 말씀하실 거라고. 그래? 네 딸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정말 영리한 아이구나. 그래, 네 딸은 지금 어디 있느냐? 예, 집에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면 네 딸의 지혜를 시험해보고 싶구나. 이 실뭉치를 갖고 가 카탈리나에게 병사들의 옷을 만들라고 해라. 임금님은 한 사람의 옷도 만들 수 없는 실뭉치를 주며 농부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농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큰 시름에 빠졌어요. 어떡하지? 임금님의 명을 거스를 수도 없고 큰일이네. 농부는 집에 도착해서 카탈리나에게 임금님과의 일을 말했어요. 아버지, 제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카탈리나는 식탁에 있던 젓가락 3개를 아버지에게 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 젓가락 3개로 임금님께 배틀을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임금님이 화내시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 말대로 임금님께 전해주세요. 농부는 임금님께 가서 카탈리나의 말을 전했어요. 뭐라고? 이 젓가락 3개로 배틀을 만들어 달라고? 임금이 불같이 화를 내자 농부는 엎드려서 바들바들 떨었어요. 아유, 네 딸과 직접 얘기를 할 테니 당장 데려와라. 대신 이렇게 전해라. 궁궐에 들어올 때는 옷을 입어도 벗어도 안 되고 밥을 먹어도 안 되고 걷거나 짐승을 타고 와도 안 되고 낮이나 밤에도 와선 안 된다고 전해라. 만일 한 가지라도 어겼을 때는 너와 네 딸에게 큰 벌을 내려주겠다. 농부는 궁궐을 나서며 슬피 울었어요. 아휴, 내가 황금절구를 임금님께 갖다 드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버지의 얘기를 들은 카탈리나는 궁궐에 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그물을 걸쳤어요. 밥이 아닌 풀을 먹고 양의 등에 한 발을 얹고 다른 발은 땅을 디디며 갔어요. 낮이나 밤이 아닌 새벽 동틀 무렵 궁궐에 도착했어요. 임금님, 제가 농부의 딸 카탈리나입니다. 카탈리나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임금과 신하들이 모두 웃었어요.
내가 현명한 왕비를 찾고 있었는데 당신이 내 왕비감 같은데 나의 왕비가 되어주겠습니까? 임금님은 웃음을 멈추고 정중하게 카탈리나에게 물었어요. 네, 임금님의 청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란 일에는 절대 참견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금님과 카탈리나는 많은 시민들 앞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렇게 카탈리나가 왕비가 되고 어느덧 새 봄이 찾아왔어요. 마을 한쪽에서 새끼벤 암소를 팔러 온 젊은 농부가 여관에 소를 묶어놓고 하룻밤 묵었어요. 그런데 밤사이 암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농부가 암소와 새끼를 데리고 여관을 나서려는데 암소를 묶었던 마차 주인이 농부를 잡았어요. 왜 내 송아지를 끌고 가시오? 아니, 내 암소가 낳은 송아지를 어찌 당신 송아지라고 하시오? 암소가 내 마차에 묶여 있을 때 송아지를 낳았으니 내 송아지가 아니고 누구 것이오? 네? 제 거예요. 내 거라고. 마차 주인과 농부는 서로 다투다가 궁궐로 가서 임금님께 고했어요. 무슨 일이기에 이리 소란을 피우느냐? 아유 임금님. 임금님. 마차 주인과 농부는 서로 자신의 논리대로 임금님께 이야기했어요. 송아지는 당연히 마차 주인의 것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임금님이 판결을 내리자 농부는 서글피 울었어요. 내 송아지. 그때 여관 주인이 농부에게 말했어요. 카탈리나 왕비를 만나서 얘기하면 좋은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농부는 카탈리나 왕비를 찾아가서 그간의 일을 말했어요. 왕비님, 어떻게 하면 제 송아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임금님께서 내일 사냥을 나가세요. 사냥터엔 바짝 마른 호수가 있는데 그곳에 미리 가서 그물로 물고기 잡는 신용을 하세요. 그러면 임금님께서 분명 이유를 물으실 거예요. 그때 제가 시키는 대로 용기 내서 말씀하세요. 농부는 다음 날 왕비가 시킨 대로 마른 호수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호수를 지나던 임금님이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너는 이 호수에 물이 있다고 보느냐? 임금님, 마차가 송아지를 낳을 수 있다면 저도 물 없는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금은 농부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가 금세 왕비가 시킨 일이라는 걸 알아챘어요. 임금님은 궁궐로 돌아와서 왕비에게 말했어요. 나란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어겼으니 당장 당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오. 대신 궁궐 안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하나는 가져가도 좋소. 네, 내일 아침에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속상한 임금은 밤새 포도주를 마시고 깊이 잠들었어요. 왕비는 임금님이 잠든 소파를 들고 따라오라고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임금님은 잠에서 깨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카탈리나, 내가 왜 당신 집에 있는 것이오? 임금님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를 가져오도록 허락하셔서 임금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임금님은 왕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당신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은 날 용서하시오. 그 후 임금님은 왕비와 함께 다시 궁궐로 돌아왔고 백성들은 임금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답니다. 개와 고양이.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맑은 강이 흐르는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개와 고양이를 키우며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다녔어요.
할아버지가 낚싯대를 어깨에 둘러매고 개와 고양이에게 말했어요. 자, 오늘도 맛있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보자. 강가에 다다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래, 오늘은 여기가 좋겠구나. 자, 할아버지가 강에 낚싯대를 들이웠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났는데도 고기는 잡히질 않았어요. 에구구, 해도 뉘엿뉘엿지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어떡하지? 에휴, 오늘은 틀린 것 같으니 그만 가봐야겠다. 그때 낚싯대가 강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갔어요. 왔구나, 왔어. 영자. 할아버지가 낚싯대를 얼른 낚아채 들어올리자 황금 비늘이 번쩍번쩍거리는 활뚝만한 잉어가 잡혔어요. 어이, 할아버지는 황금 잉어를 들고 크게 웃으며 얘기했어요. 아유, 내 생전에 이렇게 큰 잉어는 처음 보는구나. 그런데 잡힌 잉어가 할아버지를 보며 훌쩍훌쩍 울었어요. 어이, 그런 잉어를 보며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잉어야, 널 놓아줄 테니 울지 말거라. 자, 할아버지가 잉어를 강물에 놓아주자 잉어는 펄쩍 뛰어서 강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다음 날 개가 낚시를 가자며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웅웅. 아유, 그래. 오늘도 고기를 잡으러 가보자. 강가에 도착해서 낚싯대를 던지자 강이 크게 출렁거렸고 아유, 강 속에서 나온 왕자가 할아버지께 큰절을 했어요. 어르신, 전 어제 살려주신 황금잉어로 용왕님의 아들입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로 이 구슬을 드릴 테니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시면 구슬을 어루만지며 빌면 됩니다. 황금 잉어는 그렇게 강 속으로 다시 들어갔고 할아버지는 눈을 비비며 강을 멍하니 쳐다보았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렇게 할아버지는 구슬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멈, 내 어제 황금잉어를 놓아주었더니 소원을 이루는 구슬을 받았다오. 그래요? 그럼 어서 소원을 빌어봐요. 할아버지는 구슬을 쓰다듬으며 소원을 빌었어요. 구슬아, 헌초가집을 좋은 기와집으로 바꿔주려무나.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름한 초가집이 커다란 기와집으로 바뀌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강 건너 욕심쟁이 할머니가 똑같이 생긴 가짜 구슬을 숨겨서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구슬이 어떻게 생겼나? 구경 좀 하려고 왔어요. 구슬 구경 좀 시켜주면 안 될까? 욕심쟁이 할머니 성화에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구슬을 보여주었어요. 아니, 개가 닭을 잡아먹으려 하네. 허이, 할머니가 휙 돌아보는 순간 욕심쟁이 할머니가 구슬을 바꿔치기 했어요. 아유, 내 다음에 또 구슬 구경하러 올게요. 욕심쟁이 할머니는 허둥지둥하며 할머니 집을 떠났어요. 다음 날 구슬이 집에서 멀어지자 큰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초가집으로 바뀌고 그 많던 재물도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아유, 우리 집이, 아유. 할아버지는 마당에 주저앉아 있고 할머니는 알아누웠어요. 고양이야, 두 분이 우리를 자식처럼 길러주셨으니 은혜를 갚을 때가 된 것 같아. 그래, 우리가 구슬을 다시 찾아오자. 개는 고양이를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 욕심쟁이 할머니 집으로 찾아갔어요. 욕심쟁이 할머니는 구슬을 가슴에 품고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저렇게 가슴에 품고 있는 구슬을 어떻게 훔치지?
내게 좋은 꾀가 있어. 고양이는 쌀 곡간으로 가서 대장 뒤를 확 움켜잡았어요. 너희 대장쥐를 살리고 싶으면 내게 저 할머니의 요술구슬을 가져와라. 겁먹은 쥐들이 욕심쟁이 할머니 몰래 구슬을 가져왔어요. 그렇게 고양이는 구슬을 입에 물고 개 등을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 개가 물었어요. 야, 고양아. 구슬은 입에 잘 물고 있지? 고양이는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아무 대답이 없자 개가 화를 벌컥 내며 소리를 쳤어요. 고양아, 구슬 잘 물고 있냐고. 고양이가 대답을 하자마자 구슬이 강에 퐁당 빠지고 말았어요. 육지에 도착하자 고양이가 말했어요. 네가 말 시키는 바람에 구슬을 빠뜨렸잖아. 그럼 대답을 하지 말았어야지. 네가 성질을 내며 자꾸 말 시켰잖아. 개와 고양이는 그렇게 서로 잘못했다며 티격태격 싸웠어요. 다음 날 고양이가 강가에 가보니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낚시꾼 옆에 배가 불룩한 물고기 한 마리가 보였어요. 내가 저 고기를 물고 가서 할아버지께 드려야겠다. 고양이는 물고기를 물고 할아버지께 갖다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물고기 배를 갈라보니 요술구슬이 나왔어요. 아니, 이건 요술구슬이 아니냐? 고양이 네가 큰일을 했구나. 큰일을 했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고양이를 안고 정성스럽게 쓰다듬어 줬어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둑이가 바라봤어요. 나도 같이 찾으러 갔었는데. 그렇게 다시 부자가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고양이를 방에서 머물게 했어요. 고양아. 개는 밥그릇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마당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난 개는 고양이만 보면 달려가 고양이를 괴롭혔어요. 그렇게 개와 고양이는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소가 된 게으른 신랑. 옛날에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총각이 살았어요. 자다가 눈만 뜨고 누운 채로 밥 먹고 어머니가 불러도 대답하는 것조차 귀찮아하고 거기다 씻는 것도 싫어해서 방에는 썩은 냄새와 파리가 진동을 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총각이 장가를 가면 달라질 것 같아서 장가를 보내기로 했어요. 부모님은 게으른 자식을 위해 아랫마을에서 제일 부지런한 처녀를 색시로 삼았어요. 새색시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침에는 남의 집 빨래를 산더미처럼 하고 점심에는 논밭을 메고 저녁에는 찰컥찰컥 배틀을 짰어요. 그런 색시의 부지런한 모습을 본 게으른 신랑은 에이, 색시가 일을 다 해주니 할 일이 없네. 하고 그대로 누워 드르렁 드르렁 잠만 잤어요. 신랑의 게으른 모습을 보던 색시가 말했어요. 여보, 제발 일 좀 하세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잠만 자면 어떡해요. 아유, 또 잔소리. 그만 좀 하시오. 온 동네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나 흉보는 줄 아세요? 신랑은 색시의 잔소리에 하는 수 없이 마당을 어슬렁 걸었어요. 에구구, 마당을 2바퀴나 돌았더니 허리가 아프네. 좀 누워야겠다. 쯔.
그렇게 게으른 신랑은 금세 방에 들어가 눕자마자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며 잠이 들었어요. 잠에서 깨보니 색시는 없고 색시가 밤새 지어놓은 비단옷이 눈에 보였어요. 색시가 또 오면 잠만 잔다고 잔소리할 텐데 저 비단옷을 장에 내다 팔아 술이나 마시다 와야겠다. 그렇게 색시 몰래 훔친 보따리를 둘러매고 장으로 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농사 짓는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아니, 저렇게 힘든 일을 사람들은 왜 하고 있는 거야? 에휴, 불쌍하구먼. 그렇게 장에 도착한 신랑은 한 노인이 열심히 만드는 물건이 궁금했어요. 오? 어르신, 무엇을 그리 만들고 계십니까? 자넨 신경 쓸 것 없네. 궁금해서 그러니 좀 알려주시죠. 거참, 젊은 사람이 귀찮게 하는구먼. 이건 얼굴에 쓰고만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부른 귀한 물건일세. 네? 정말 이걸 쓰면 배가 저절로 부른다고요? 그렇고 말고 이 주둥막만 있으면 평생 놀고 먹을 수가 있다네. 어르신, 제게 꼭 필요한 물건 같으니 제게 파시지요. 안 되네. 이 귀한 물건을 어찌 팔 수 있겠는가? 그럼 그냥 쓰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 사람 참. 그럼 딱 한 번만 써보게. 어르신, 어떻습니까? 제 얼굴에 잘 맞나요? 오, 그래. 자네 얼굴에 신기하게도 딱 맞는군. 이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상하네. 이게 왜 안 벗겨지죠? 어르신, 이게 안 벗겨집니다. 좀 도와주세요. 신랑이 발버둥 칠수록 주둥망은 더욱 신랑을 조였어요. 순간 펑 소리와 함께 신랑이 소가 됐어요. 신랑이 소리칠수록 매 소리만 들릴 뿐 사람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소 울음소리만 울렸어요. 그렇게 소가 된 게으른 신랑은 노인에게 이끌려 소시장으로 갔어요. 여기 밥을 안 줘도 일 잘하는 소가 있으니 누가 사겠어? 턱수염이 새까만 농부가 노인에게 다가왔어요. 어디 봅시다. 소가 참 튼튼하게 생겼네. 정말 밥을 안 줘도 됩니까? 그렇다네. 이 소는 밥을 안 줘도 평생 열심히 일만 할 수 있네. 그럼 제가 사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네. 이 소에게 절대 물을 주면 안 되네.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으니 꼭 명심하게.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으쌰. 그렇게 소를 자신의 밭으로 끌고 간 농부는 소의 등에 채찍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이랴! 어서 고랑을 끌어라! 다른 동네 밭도 갈러 가야 한다. 아프니 그만 때리시오. 라고 말해도 음메 소리만 나왔어요. 그렇게 밭을 다 메고 늦은 밤이 돼서야 일이 끝났어요. 소가 된 신랑은 외양간에서 보름달을 보자 색시 얼굴이 떠올랐어요. 색시 보고 싶어. 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아침이 되자 농부는 소를 몰고 또 밭으로 나갔어요. 이랴!
아니, 이 소가 왜 이리 힘을 못 쓰는 거야? 에이, 농부는 더욱 모질게 있는 힘껏 채찍질을 했어요. 에이, 아이고, 이 사람이 날 죽이려는구나. 에라이, 맞아 주구나, 무 먹고 주구나. 차라리 배불리 무나 먹고 죽어야겠다. 게으른 신랑은 무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농부가 달려오며 소리쳤어요. 안 돼! 무를 먹으면 안 돼!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소는 온데간데 없고 신랑이 다시 사람 모습으로 장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집에서 훔쳐온 비단 옷보따리도 그대로 있었어요.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얼른 집으로 가야겠다. 집에 도착한 신랑은 색시를 도와 열심히 농사도 짓고 집안일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욕심쟁이 호랑이와 영리한 토끼. 온 세상이 온통 꽁꽁 얼어붙은 추운 겨울날, 아주 멍청한 호랑이가 먹을 것을 찾아다녔어요. 눈으로 덮인 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이고 배고파. 다리도 아프고 이젠 더 이상 돌아다닐 힘도 없구나. 그때 토끼가 저 멀리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호랑이는 번개같이 달려서 토끼를 확 잡았어요. 내 이놈! 토끼야, 참으로 만나게 생겼구나. 그런데 호랑이가 잡은 토끼는 아주 영리하고 꽤 많기로 소문난 토끼였어요. 마침 잘 만났어. 내가 지금 맛있는 꿀떡을 구워 먹으려던 참인데 너무 많아서 고민 중이었거든. 너도 하나 먹을래? 꿀떡? 꿀떡, 참으로 만나겠다. 저기 자갈밭으로 가면 되니까 나를 따라와봐. 토끼는 불을 피우고 불에 자갈들을 던져 넣었어요. 아차! 이런 내 정신 좀 봐. 딱지가 먹을 꿀을 잊고 왔네. 호랑이야, 꿀떡이 익으면 먼저 먹으면 안 돼. 내가 먼저 안 먹을 테니 얼른 꿀이나 가져와라. 금방 올 테니 먼저 떡 먹지 마. 그런데 늦은 밤이 돼도 토끼가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떡이 다 익은 지 오래됐는데 토끼는 왜 안 오지? 아까운 떡 다 타겠네. 어휴. 호랑이는 배고파서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도저히 배고파서 안 되겠다. 떡 하나 먼저 먹어야지. 어이구 뜨거워라. 아이고 호랑이 좀비. 호랑이는 너무 뜨거워서 이리저리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토끼 녀석, 감히 나를 속였어. 호랑이는 분해서 토끼를 찾아 돌아다녔어요. 아무리 찾아도 토끼가 보이지 않자 호랑이가 나무에 기대어 잠시 쉬려는데 토끼가 그 앞을 지났어요. 토끼 너 이 녀석 잘 만났다. 내가 지금 당장 너를 한 입에 잡아먹으마. 호랑이에게 잡힌 토끼는 이번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깔깔깔 웃기만 했어요. 그런 토끼가 너무 이상해서 호랑이가 물었어요. 넌 나한테 잡히고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웃기만 하다니 뭐가 그리 웃긴지 드러나 보자. 참새고기가 어찌나 맛있는지. 참새고기를 또 먹을 생각을 하니 웃음이 절로 나오네. 호랑이 너도 참새고기 좀 나눠줄까? 맛있는 참새고기 소리에 호랑이는 침을 흘리며 토끼를 따라갔어요.
토끼가 데리고 간 곳은 가시덤불이 가득한 숲이었어요. 저 가시덤불 안에 들어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눈을 감고 입을 크게 벌리고 기다리렴. 호랑이는 가시덤불의 따가움도 참고 참새고기 먹을 생각에 토끼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내 여기 이렇게 가만히 있을 테니 어서 참새를 몰아와라. 금방 참새들이 네 입으로 들어가게 해줄 테니 눈 감고 입 크게 벌리고 가만히 있어. 토끼는 호랑이가 눈치채기 전에 가시덤불에 불을 붙였어요.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데도 호랑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참새고기 먹을 생각에 껄껄껄 웃고만 있었어요. 참새들이 금방 내 입으로 들어오겠구나. 불길은 점점 호랑이를 향해 다가왔어요. 그것도 모르고 호랑이는 입을 더 크게 벌렸어요. 참새들아, 어여 내 입으로 들어와라. 그때 호랑이 온몸에 불이 붙었어요. 호랑이 털 타는 냄새가 온 산을 뒤덮었어요. 호랑이는 몸에 붙은 불을 끄려고 산을 대굴대굴 구르며 불을 껐어요. 이 토끼 녀석, 나를 또 속였겠다. 아이고 내 털들. 잡히기만 하면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릴 테다. 아유, 토끼 녀석을 잡으면 불에 구워서 먹을까, 산채로 한 입에 먹을까. 며칠이 지나자 기운을 차린 호랑이는 다시 이 산 저 산을 샅샅이 뒤지며 토끼를 찾아다녔어요. 호랑이가 강을 지날 때 토끼를 발견했어요. 어흥! 토끼 너 이 녀석, 잘 만났다. 여전히 토끼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호랑이를 다그쳤어요. 제발 조용히 좀 해봐. 네 큰 목소리에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겠어. 호랑이는 토끼의 호통에 움찔하며 조용히 물어봤어요. 저기에 맛있는 물고기가 그렇게 많아? 그런데 강이 꽁꽁 얼어붙어서 고기를 어떻게 잡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식은죽 먹기보다 쉬워. 기다려봐. 토끼는 커다란 돌로 얼음을 깨기 시작했고 금방 작은 구멍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네 꼬리를 넣어봐. 그럼 물고기들이 네 꼬리를 물고 올라올 거야. 내 꼬리로 낚시를 하란 말이구나. 그래. 역시 호랑이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꼬리를 넣고 조금만 기다리면 물고기들이 아주 많이 잡힐 거야. 나는 고기 구울 나뭇가지를 주워올 테니 꼼짝 말고 기다려. 그래, 추우니까 빨리 와야 해. 호랑이는 물고기를 실컷 먹을 생각에 몸을 벌벌 떨면서도 가만히 앉아 기다렸어요. 토끼를 기다리기는 힘들어. 꼬리를 살짝 올려서 물고기를 한 마리 먼저 먹어야겠다. 호랑이가 꼬리를 잡아당기자 꼬리가 강에 얼어붙어 꼼짝도 안 했어요. 좋아. 내 꼬리가 왜 안 빠지지? 아이고, 큰일 났다. 호랑이는 있는 힘껏 꼬리를 잡아당겨 보았지만 아프기만 할 뿐 꼬리는 빠지지도 않고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호랑이는 토끼의 꿰매 빠져서 강물이 녹는 봄까지 울면서 기다려야 했답니다. 심술쟁이 사또와 착한 이방. 옛날에 심술 많고 트집 잘 잡는 사또와 올바른 말만 하는 이방이 있었어요. 네, 잠자리가 불편하니 당장 집을 다시 짓도록 하여라.
사또, 이곳은 옛부터 전통과 품격을 갖춘 집이옵니다. 이런 귀한 집을 두고 새로 지으란 말씀은 말도 안 되니 거두어 주십시오. 사또는 이방이 매우 못마땅하여 이방을 골려주기로 했어요. 무슨 밥상에 먹을 찬이 아무것도 없구나. 여봐라! 씨암탉 한 마리 잡아서 다시 차려오너라. 사또, 풀죽도 제대로 못 먹는 백성들이 넘쳐납니다. 부디 백성들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나란 일도 흥이 나야 잘하는 법. 내 오늘은 실컷 술 마시고 쉬어야겠다. 그러니 아무도 방해 말고 술상을 봐오너라. 사또, 백성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백성을 보살펴야 합니다. 내 괘씸한 이방, 이놈을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 춥고 흰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이 왔어요. 어떻게 할까? 옳거니! 그렇게 골탕을 먹이면 되겠구나. 이방 개 있느냐? 네, 사또, 부르셨습니까? 네, 수박이 먹고 싶구나. 가서 수박 좀 구해오거라. 예? 아, 사또, 이 엄동설 안에 수박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방은 매사에 똑똑하니 한겨울에 수박 나는 것도 잘 알 것이 아니냐. 내일까지 말미를 줄 터이니 수박을 구해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내 너를 곤장으로 다스리겠다. 이를 어쩐다. 사또가 말도 안 되는 심술을 부리는구나. 아버님,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게 말이다. 사또가 이 겨울에 수박을 구해오라지 뭐냐. 아버님, 제게 맡겨주시고 어서 들어가 편히 주무십시오.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아버님, 잠시 사또를 뵙고 오겠습니다. 얘야, 사또가 너한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냐. 아버님, 걱정 마시고 편히 쉬고 계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이방은 어디 가고 네가 온 것이냐? 예, 사또. 아버지께서 수박을 구하러 가셨다가 곰에게 습격을 당해 몸져 누워 계십니다. 뭐라? 이 엄동설 안에 곰이 어디 있단 말이냐? 사또, 그럼 한겨울에 수박은 어디 있겠습니까? 사또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내 이방과 이 아들놈을 어떻게 혼을 내주지? 그래, 그 방법이 있었구나. 여봐라, 지금 당장 이방에게 가서 내일까지 임금님께 드릴 황금알을 낳는 닭을 구해오라 전하거라. 이방어른 계십니까? 그래, 어쩐 일인가? 사또께서 내일까지 임금님께 드릴 황금알을 낳는 닭을 구해오라 하십니다. 아니, 황금알을 낳는 닭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내일까지 구해오지 못하시면 곤장 100대를 치신다고 하십니다. 아이고, 갈수록 큰일이구나. 대체 황금알을 낳는 닭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이방은 혹시 하는 마음에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물어보았어요. 여보게, 혹시 황금알 낳는 닭을 본 적이 있는가? 아니, 이보쇼. 세상에 황금알 낳는 닭이 어디 있어? 세상에 황금알 낳는 닭이 어디 있어? 이방의 말에 옆에서 듣던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나도 그걸 모르겠는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물어라도 보는 거네. 아유, 아니, 이방어른 아니십니까? 저희 마을엔 어인일로 오셨는지요? 아휴, 우리 사또가 내일까지 황금알 낳는 닭을 구해오라 해서
이리 알아보고 다니고 있네. 그 마을 사또가 심술이 고약하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사실이었군요. 한숨만 내쉬며 이방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님, 이번엔 또 어인일이십니까? 사또가 이번엔 황금알을 낳는 닭을 구해오라지 뭐냐. 어? 이방 아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했어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이번에도 제게 좋은 꾀가 있습니다. 날이 밝자 사또는 이방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봐라! 이방은 아직 연락이 없느냐? 네, 사또.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방 이놈이 내 명을 무시하다니. 내 직접 이방을 찾아가 혼쭐을 내야겠다. 사또 오셨습니까? 그래. 이방은 어디 있느냐? 네, 사또. 아버지는 지금 알을 낳고 있습니다. 내 이놈! 사람이 어찌 알을 낳는단 말이냐? 그럼 닭이 어떻게 황금알을 낳습니까? 뭐라? 나 원참. 여봐라. 어서 관하로 돌아가자. 네, 사또. 그 후로 사또는 이방과 이방 아들만 보면 창피해서 피해 다녔고 착한 이방은 현명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